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강에 이어 오늘 이슬람 세계 이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필리핀 팔라완, 북부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걸프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라완은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섬으로 일명 새들의 고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태고적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섬 중앙에 푸에르토 프린세사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북으로는 캐톨릭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저희 가족은 마닐라에서 24시간 배를 타고 이 도시에 정착하여 제2기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섬에는 한인 선교사 2가정이 먼저 와서 팔라완 산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정착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2 선교사님을 도와 산족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다나오에서 이미 이슬람 세계를 경험한 저는 산족보다는 남부 이슬람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다나오 반정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매우 호전적이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한다면 팔라완의 이슬람들은 비교적 기독교인들과도 잘 융화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세력 확장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팔라완 무슬림들의 전략은 무력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우드를 중심으로 중동 산육들부터 막대한 이슬람 펀드를 받아 가난한 필리핀 서민층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주로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하여 적은 이자의 돈을 빌려주고 오래도록 원금을 상환하게 하면서 점점 이슬람에 빠져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팔라완 남부 지역에서는 진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진주들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거대한 진주 산업과 진주가 거래되는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 상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진주 시장뿐 아니라 멀리 마닐라에 있는 진주 시장까지도 이슬람의 세력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라완을 넘어 마닐라와 필리핀 전 지역에 많은 모스크가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전략은 교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파고들어서 우수한 인재들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사우디와 이집트 같은 이슬람 세계로 보내어 이슬람을 수확하게 하고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 자국을 이슬람화하는 선봉에 서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에 있는 이슬람 학교인 네임보드입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최고 두뇌들을 포섭하여 어려서부터 이슬람으로 무장시키는 교육을 통해 장차 한국을 이슬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동의 창업 또는 취업 패키지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사우디, 두바이 등 중동 산유국에 가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자국민에 비해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 아랍어보다는 따갈로그나 힌디어가 더 많이 귀에 들려 제가 과연 중동에 온 건지 동남아시아에 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중동 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필리핀 국가재정에 가장 큰 수입원이 된다 하니 국교가 캐톨릭인 필리핀이 점점 이슬람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직 열정 하나로 선교지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알도 없이
총만 들고 전선에 뛰어든 것 같았습니다. 팔라완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마 가져온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임대료는 밀리고 쌀은 떨어지고 7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려도 약속된 후원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 여직원은 날마다 은행으로 출근하는 저의 모습이 안타까운지 애처로운 눈빛으로 은행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노원이라며 손사래를 쳐주었습니다. 또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아내와 재언이를 생각하니 빈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조르지 않고 생선가게 운영하는 이웃이 가끔 전해주는 필리핀 붕어 틸라피아와 서민들이 주로 먹는 반디살이라는 빵을 먹으며 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된 선교사님 가정에서 가끔씩 문고리에 먹을거리를 걸어줘 그나마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천성이 무식한 저는 가족들과 이렇게 기도하다 죽는 것도 영광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아내 역시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쯤 되면 선교 일정이 식을 만도 한데 오히려 더욱 거세게 불이 붙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니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선교사 가정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한국의 바울 선교의 설립자, 일명 깡통교로 유명한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 나와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 선교회 500여 선교사 중 유일하게 서류 접수, 이사 면접, 국내 훈련 없이 즉석에서 허입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이미 현장에서 거꾸로 혹독한 훈련을 다 받았는데 무슨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며 곧바로 선교지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청하여 필리핀 훈련원에서 8개월 훈련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이슬람의 심장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는 제대로 총과 총알을 준비하여 선교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심정은 단번에 사우디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다나오는 모험훈련, 팔라와는 물질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받은 기본기 훈련이 지금까지 이슬람권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선교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기본기와 탁월한 전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필리핀 민다나오와 팔라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배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훌륭한 선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의 전투병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훈련을 마치고 나니 선교회에서는 다음 사역지로 멕시코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알게 된 인연 때문인지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사우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1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권에는 선교사도 적고 예수님 전해줄 사람도 없어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우디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0%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교사도 극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16억 이슬람 신자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 사우디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팔다리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는 것보다는 단번에 심장을 공격해야겠다는 결단이 비로소 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입국을 준비하면서 왜 사우디 선교가 어렵고 중동 다른 국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우디는 선교사들이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착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입국 비자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다르게 여행 비자나 유학생 비자 같은 것은 없고 오직 취업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는 사우디에 투자할 막대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는 사우디 안에 있는 어떤 회사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였기에 이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취업 비자의 경우도 가족이 모두 거주하는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간부급 직분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회사가 사우디에서 가장 경계의 대상인 선교사에게 위장 취업 비자를 내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입국하기도 전에 난공불락의 큰 장벽 앞에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필리핀에서는 나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우디에서는 입국도 하기 전에 당하는 마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을 이리저리 노력해 보았지만 우리에게 취업비자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당장 사우디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라도 들어가자는 심정으로 관광비자가 가능한 사우디 인접국가 이집트로 무작정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사우디 입국을 위한 하나의 경로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에 큰 짐만 더해갔습니다. 서너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비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어느덧 이집트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혹시 사우디는 주님 뜻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에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섬겼던 인천 목양교회라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정상 사임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저를 후임으로 초청하기로 했으니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부부는 며칠 밤을 기도해가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기 전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회 그리고 선교라는 두 개의 쪽지를 만들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손에 들린 것은 선교라는 쪽지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한국에 연락하여 선교사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송선교사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선교사가 한 길을 가는 데는 그럴싸한 수많은 유혹을 이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잘 넘기고 나니 곧바로 사우디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 한인교회에서 우리를 사우디 선교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2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업 비자는 물론 정착 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해 줄 테니 사우디에 들어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2000년 9월 현지 무역회사 격리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비자를 받고 가족 모두 사우디 입국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우디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데지드 사막에서 양과 낙타를 기르며 물을 찾아 떠돌던 베두인 부족들이 살던 부족사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서 검은 진주라는 오일이 터져나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 부족장들 중 지금의 수도 리야드 사막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우드 부족장은 막강한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스스로 쉐이크에서 킹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요르단과 오만을 소개하면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슬람 세계에서
진정한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적통 혈통을 이은 왕은 요르단 후세인 왕과 오만의 술탄 꾸부스 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질서가 오일이란 막강한 힘에 의하여 사우디는 왕국으로, 요르단과 오만은 인지도가 없는 부족 국가로 재편된 것입니다. 사우디의 전 재산은 왕의 소유이고 5,000명 정도의 왕족들이 분배하여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의 리야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우디 왕국의 탄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까지는 지금의 터키, 오스만 터키 제국이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예멘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수도이면서 이슬람 제국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슬람 여러 종파 지도자들은 각자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지금의 니아드와 같은 네지드 사막으로 망명하였는데 그중 와하브라는 이맘 이슬람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슬람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서 교리를 해석해야 한다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니아드는 여러 베두인 부족 중 하나인 사우드라는 사람이 족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슬람주의를 주장하였기에 후에 와하브와 서로 사돈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점점 주변 베두인들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이 중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과 오스만 터키 군대는 이집트와 사우디에서 접전을 벌이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영국군 장교 아라비아 노렌스는 유창한 아랍어 실력으로 사우드 족장을 포함하여 막강한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우드는 드디어 리야드 사막을 넘어 메카 메디나까지 손에 넣으면서 샤리프 즉 메카의 수호자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미국은 사우디에 적극 개입하여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를 세우고 사우디 사막에서 검은 진주라는 오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우드는 더 이상 베두인 족장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사우디의 오일 머니를 얻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사우디 리야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는 사우디 왕족들이 와하브가 주장한 원리주의자에서 점점 멀어져 쇠속화되어가는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왕가와 와하브는 결별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원리주의자들은 사우디의 이런 타락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보고 미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삼았습니다. 원리주의자들 중 메카 옆 홍해에 연한 도시 제다 출신인 오사마 빈라덴은 가문이 운영하는 중동 최대의 건설업체 빈라덴 그룹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알카에다라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세기의 대테러 참사 9.11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2001년 9월 1일 두 대의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의 심장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하여 110층의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3,000명 가까운 목숨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은 세속주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와하비즘의 원리주의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이 펀더멘탈리즘, 샤하리아 이슬람법은 왕과 왕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최악의 이슬람 법입니다. 이 법은 이슬람 초기, 즉 7세기 이전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초기 이슬람이 했던 방식대로 죄의 형량에 따라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절도죄는 경중에 따라 손가락이나 손목을 절단합니다. 이 경우는 형을 집행하고 자른 신체 부위를 병원으로 데려가 다시 접합해봅니다. 국가, 반역이나 중대한 범죄자는 머리를 자르는 참소형에 처합니다. 이 경우는 다시 머리를 붙여줄 수도 없으니 정말 잔혹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다른 죄명을 씌워서 참수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사우디는 기독교인이 0%라고 주장하지만 사이프러스에 있는 세트7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통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트7 사역자의 증언에 따르면 중동 이슬람권에서 사우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앙 상담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역자는 막을 수 있지만 전파는 막을 수 없으니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사우디를 복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결국 가족들로부터 명예살해를 당하거나 종교경찰에 발각되어 다른 죄명으로 잔인하게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만이 나라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개종자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제따 이슬람 이야기 편에서 한 개종자 청년을 극적으로 구출했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수형은 매주 한번 리야드에서 제일 큰 모스크 광장에서 집행하는데 매일 신문, TV에 광고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보도록 합니다. 처형 장면을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교민 중 한 분이 이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하여 광장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 날은 참수형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죄수들의 신체를 절단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 남성이 두 사람의 집행관 손에 이끌려 형장 중앙으로 나오는데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미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공포심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망나니 같은 남자가 큰 칼로 목을 치자 잘려진 머리는 광장 한복판에서 10번 이상 구르고 목에서는 피가 공중으로 품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광경을 본 후로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일반 경찰과 무따와라 부르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은 주로 이슬람법에 유배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모든 여성들은 물론 외국인 여성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된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겨우 눈만 내놓고 전신을 다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가 보여 종교 경찰에 발각되면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마구 때리는 형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갔는데 그날따라 머리에 차도로 쓰는 것을 깜빡 잊고 종교 경찰에게 혼쭐이 난 일도 있었습니다. 하리스는 건물마다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경찰의 끈아풀과 같은 사람들이라서 늘 경계해야 하는데 사우디 내 모든 외국인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 대조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집에만 있다면 하리스는 종교경찰에게 보고하여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취업비자로 입국했지만
사실 회사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자는 입국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제 사우디 입국 목적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직장도 없는데 집에 있으면 하리스에게 의심당할까봐 무작정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무척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갈 곳이라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쇼핑몰이나 찻집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혹시 누가 아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회사원 또는 한국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연습시켜야 했습니다. 옆집 사람과 깊은 교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사 정도 하고 지내면 좋은데 자꾸 만날수록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할 때마다 여러 가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무척 곤욕스러웠습니다. 사우디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 어디를 가나 인도, 필리핀 같은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양인에 대해 콧대가 높은 사우디 사람들은 만날 수 없고 아랍어 배울 학원도 없고 날마다 늘어가는 것은 오히려 인도 사람들이 구사하는 힌디어와 필리핀 따갈로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위장술과 거짓말만 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필리핀 팔라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걸프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강에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